유럽 남쪽 지방에서만 운행되는 유럽의 저가 항공사 비행기 내부 비행기를 조종하던 외국인 기장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은 채 전자식 조종장치 앞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한 모습에 부기장마저 당황하며 순간적으로 비행기의 기체가 엄청나게 흔들리던 와중 뜬금없이 한 한국인 남성이 비행기 조종석 쪽으로 달려오며 승무원들에게 화를 내고는 지금 당장 조종실 문을 열라며 무언가를 보여주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빌리라고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제가 태어난 고향인 유럽의 한 작은 항공사에서 오랜 시간 기장으로 근무하던 저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김해에서 살게 된 평범한 40대 남자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좋아하는 것은 물론 무언가 제가 직접 조종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오던 저에게 비행기 기장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제가 무언가 조종을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 이유에는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시던 저희 부모님 두 분의 영향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이하게도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유럽에 자리 잡고 있는 매우 큰 여행사 회사에서 유명한 가이드로 이름을 알리시던 국제여행 가이드셨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넓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유럽의 땅덩이는 유럽 전체 지역과 도시에 걸친 배경 지식이나 유명한 관광 장소들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전문적인 가이드 중에서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태어나 자라오면서 이러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터득한 저희 부모님께서는 유럽을 찾아오는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분들이셨죠. 특히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모님께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매우 자주 방문하며 오히려 한국에서의 전문적인 여행 가이드 분들을 보고 많은 영감을 얻어왔을 만큼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신들이 가이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오로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 매력을 느껴 한국 여행만 시도하던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보여주시는 저희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면 한국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제가 태어난 이후에도 부모님은 한국으로의 여행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시며 어렸을 때 저에게 한국인들과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문화나 삶의 지혜들은 무엇인지 천천히 가르쳐 주시기도 했죠. 그리고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부모님 또한 유럽에서 가이드로 일을 하실 때 대부분 한국인 여행객분들만 주로 받으며 그들과 매우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물론 서로 단순한 가이드와 고객이 아닌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을 정도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유럽에 있는 친구들보다 한국인 친구들이 더욱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제가 20대가 될 때까지도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중 자연스럽게 비행기를 자주 타게 된 저로서는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것에 처음 관심을 두고 알게 되었을 때부터 승무원이나 비행기를 조종하는 전문 조종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제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비행기 기장이 되고 싶다는 꿈을 알게 되신 부모님께서도 자신들은 여행 가이드 아들은 비행기 기장이라면 너무나 멋진 가족이 아니냐면서 저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것과 함께 상당히 큰 비용이 드는 유럽에서의 기장 채용 과정에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최소 수십 번의 비행기를 이용하며 한 한국인 기장과 친해지게 된 부모님께서는 제가 비행기 기장이 되고 싶다는 꿈을 알고 난 뒤부터 그 한국인 분에게 국적은 다르지만 기장으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어떤 식으로 비행기의 기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는지 상세하게 물어보셨고 저는 직접 그 항공인 기장 아저씨로부터 다양한 얘기는 물론 10년 넘게 비행기를 조종하시며 겪으셨던 신기한 일들에 대해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점점 제가 태어난 나라인 유럽에서 다양한 전 세계의 나라들을 돌아다니는 비행기를 운전하는 비행기 기장이 되어야겠다는 확실한 결심이 더욱 강하게 서게 되었고
그날부로 저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과 한국인 기장 아저씨의 도움으로 다양한 준비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유럽과 한국에서의 비행기 기장이 되기 위한 과정은 매우 달랐으나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 자체에서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꽤 많은 도움을 그 한국인 아저씨 분에게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유럽에 있는 수많은 항공사 중 제가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의 채용 자리는 없었던 것은 물론 비행기 기장이 되기 위한 과정마저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비행 시간이 채워져야 기장으로서의 최소한 채용 자격 조건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러한 실전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많았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설, 비행장이나 전문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항공기 운행 시간을 채우면 되기는 했지만 문제는 너무 큰 경제적 비용이 들어서 기장이 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도 그저 손을 놓고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제일 저렴한 비행장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새벽 시간에는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의 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저 또한 스스로 해내고 있었고 그만큼 남들이 부러워하는 전문적인 비행기 기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당연했죠. 하지만 슬픔 뒤에는 행복, 그리고 고생 뒤에는 결실이 따라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였을까요? 저는 무려 3년이 넘는 준비 기간 끝에 드디어 한 우물만 파괴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 위치한 메이저 항공사는 저에게 너무나 높은 벽이었기에 합격이 되지 않았지만 짧은 운행들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한 저가 항공사에서 저를 정식적인 비행기 기장 인턴으로 채용했던 것이었죠. 채용 합격을 확인한 날 제가 부모님보다 먼저 이러한 기쁜 소식을 알렸던 인원은 바로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부모님의 지인이신 한국인 기장분이었습니다. 한국인 아저씨께 전화를 걸어 저희 합격 사실을 설명하니 너무나 잘 됐다던 말을 이어가시던 아저씨께서는 내가 언제 정식적으로 비행기를 조종할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기장으로서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조언과 함께 비행기를 운행하는 기장의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컨디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승객들의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라며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몸 관리 하나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진지한 조언도 빼먹지 않고 저를 축하해 주시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비행기 기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때 당시 저는 이러한 한국인 기장 아저씨의 조언을 그렇게 깊이 있게 새겨듣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체력이 좋다는 말만 들어왔었던 저였기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턴 합격의 기쁨도 잠시 그 뒤에 정식적인 기장이 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스케줄과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스트레스를 선사하는 것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편하게 타고 다니던 비행기의 운전석에서는 이렇게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듯한 삶의 교훈마저 얻을 정도로 매일매일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미 3년의 세월을 허비했던 저였지만 다시금 인턴 생활에 2년이 넘는 준비 기간은 이제 더는 기장이 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 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서 사실상 30대의 나이가 된 이후 처음으로 유럽 저가 항공사의 정식 기장에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것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비행기 조종석의 인턴으로서 준비해야 될 각종 서류와 정식 기장분을 위한 음식 그리고 일정들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 일정표의 기장 서명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던 날은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무려 10년의 세월을 준비해 오던 저의 첫 번째 꿈이자 마지막 꿈인 비행기 기장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응원해 주시며 넌 언젠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저를 응원해 주시던 부모님께서도 이제는 마음 편하게 부모님의 직업이었던 가이드를 그만두시고 편하게 노후를 즐기시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참 많은 것이 느껴지는 고마운 하루였죠.
비록 저가 항공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저는 제가 다니고 있던 항공사에 꽤 애정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거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짧은 유럽 지역 내부에서의 지역형 이동 비행기에 가까웠지만 조종석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드넓게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언제나 새롭게 느껴졌죠. 그렇게 저는 다시 3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고 30대 중반의 나이에 그저 다른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저 항공사로 이직을 성공하겠다는 목표도 잠시 사람들에게 저가 항공사라는 농담 섞인 조롱을 가끔 받기는 하지만 저의 비행기를 찾아주시는 다양한 승객들을 모시는 것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딱히 메이저 항공사로 이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 가끔은 저의 첫 이직을 도와주시던 부모님의 지인이신 한국인 기장분이 생각나기는 했지만 어느샌가부터는 부모님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주셨기에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기장으로서의 힘든 상황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한국인 아저씨 친구를 잃을 것 같아서 슬프기는 했지만 사회생활에서의 힘든 것을 제 동료에게는 말할 수 없었기에 같은 직업적 스트레스의 조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부기장과 함께 조종석에 앉은 날, 묘하게 다른 날과는 전혀 다른 기시감이 느껴지더군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유연하게 대처해왔지만 그날만큼은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폭풍 전야인 듯 사소한 두려움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승객을 태운 채 이륙하게 되었고 그저 평화로운 비행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렇게 부기장과 간단한 담소를 나누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가슴 쪽에 엄청난 통증과 뒷목이 저릿한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몸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아무런 질병이 없었던 저이기에 그러한 통증을 느낀 순간 곧바로 저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점점 뒷목이 저릿한 증상과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은 저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고 기절 직전의 상태로 몰고 가게 되었죠. 저의 온전하지 못한 조종 상태로 비행기 기체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에 부기장 또한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으나 한 달에 한 번 있는 첫 채용의 인턴 과정 부기장이었기에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기는 힘들었고 이러한 모든 생각의 끈이 끊어질 때쯤 저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기 전 누군가 조종석의 문을 두드린 것 같은 소음이 얼핏 들렸던 기억이 있었으나 그때 당시 저는 그게 내부 승객들을 확인하던 승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공항 내부에 위치한 응급실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기억나면서 어떻게 살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던 찰나. 제 옆에는 정말 놀라운 인물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 사람은 아주 오래전 주로 전화통화만 하고 딱 한 번 얼굴을 봤었던 저에게 많은 기장으로서의 조언을 해주셨던 한국인 기장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그러게 건강관리가 1순위라고 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간의 상황들을 천천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알고 봤더니 아저씨께서는 한국에서의 기장 생활을 은퇴하시고 자신의 마지막 인생 소원이었던 전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유럽을 돌아다니던 찰나 제가 운전하는 비행기를 아주 우연하게 탑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저씨께서는 제가 정식 기장이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어떤 항공사에서 기장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는 말과 함께 비행기 내부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 기체가 너무 흔들리는 이상을 감지하게 되어 마치 직업병처럼 운전석 쪽으로 달려가 자신의 경력을 설명하고 운전석의 조종을 도우셨다는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쓰러져 있던 저희 얼굴을 약 1초 정도 보고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는 했지만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일단 부기장의 요청에 따라 기본적인 조종에 서포트를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아저씨께서는 비행기 내부의 조종석이 한국과 너무나 달라서 당황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서포트 부분에서 부기장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던 상황이었기에 당황하고 있던 부기장의 침착함을 유도해낸 뒤 안전하게 착륙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정말 믿기 힘든 얘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소속 관제탑으로 전화해 또 다른 설명을 들어보니 급작스럽게 쓰러진 저를 대신해 승객석에 있던 기장의 경력이 있는 한국인이 부기장의 조종을 서포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와중에 저에게 응급처치를 지시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승객들에게 위험을 초래했다는 미안함은 물론, 만약 그때 당시 비행기에 기장으로서의 경력이 있던 한국인 아저씨가 없었다면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좌절감이었죠.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시던 아저씨께서는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면 다시 조종석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잘 생각해보라는 진지한 조언과 함께 시간이 되면 한국으로 놀러 오라며 자신의 휴대폰 번호와 집 주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후 저는 제일 먼저 자발적인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저의 욕심 때문이 아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퇴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 길로 곧바로 아저씨가 계시는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도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셨기에 가능했지만 한편으로는 꿈을 멈추게 되었다는 아쉬운 마음도 있기는 했습니다. 저를 다시 만난 아저씨는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유료 건강검진을 진행해 제 건강을 종합적으로 챙겨주셨고 혹시 자신과 함께 드론을 이용한 사업을 함께 진행해 볼 생각이 없냐며 고마운 제안을 해주셨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인 기장 아저씨와 함께 김해에 위치한 농가들을 돌아다니며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는 사업을 진행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드론에 탑승해 조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또한 기장으로서의 감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재미있기도 하더군요. 아직도 종종 만약 그날 한국인 기장 아저씨가 나의 비행기에 승객으로 탑승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에 저는 지금 한국에서의 아저씨와 함께 지내는 삶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앨범만 냈다 하면 몇 천억씩 저작권 수익이 들어오는 가수 알켈리. 그가 이탈리아의 한 커피 매장을 들르는 모습을 파파라치가 찍어댑니다. 그곳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커피 소비 1위인 이탈리아인데도 정작 이탈리아인들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만 찾는다고 하는데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이탈리아에서 커피 사업을 하고 있는 페라노라고 해요. 좋은 원두를 찾아서 이탈리아 카페에 공급하고 직접 카페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해요. 바리스타 대회 심사위원을 해본 적도 있을 만큼 커피에 진심입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릴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분명 한국은 머지않아 또 이탈리아를 넘는 선진국이 될 거라고 하니 어쩌면 이미 커피 산업 분야에서는 이탈리아를 넘은 선진국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로마에서도 얼마 전 다녀온 한국에서도 직접 확인했고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의 커피 이력을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커피 사업을 한 건 아니에요.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청소년 상담 전공이었어요. 해맑은 아이들을 매일 보는 일을 하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아 진학했지만 현장 실습을 해보니 제 길이 아닌 것 같았죠. 방황하던 중에 친구의 소개로 한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커피를 만드는 일부터 배웠습니다.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몸으로 하는 일을 하면 많이 지칠 거라 생각했는데 커피를 내리고 공부하는 일은 단 한 번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정직원이 될 때까지 열심히 출근했죠. 물론 부모님들은 대학을 전공하고 나와서 고작 커피집에서 일하냐고 속상해하셨고 학교 성적이 꽤 좋았던지라 교수님께서는 왜 전공을 살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냐며 엄청 반대하셨죠. 그때 제 선택에 확신을 갖고 있어서 카페 매니저로 묵묵히 일을 해왔고
이곳 로마에서 꽤 유명한 바리스타가 되었습니다. 카페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신선한 원두를 찾아 나서고 커피에 대한 강의도 나가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커피 사업에 점점 뼈가 굵어져 가다 보니 새로운 흐름을 알게 되었어요. 커피 소비라고 하면 단연코 이탈리아이 1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시아, 특히 한국의 커피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물론 숫자로 보면 중국의 커피 매장 수가 더 많아요. 사람들은 중국이 세계 커피 산업의 심장이라며 엄청난 성장세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한국은 2위라고들 하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엔 그건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숫자로만 볼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땅도 넓고 인구도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매장의 수가 한국보다 많을 거예요. 하지만 1년 동안 1인당 커피 소비량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세계 평균인 130잔보다 거의 3배로 많은 350잔이니까. 한국인의 커피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통계 자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SNS상에 올라오는 맛집 속의 인증샷도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맛집이나 카페를 가보고 후기를 올리는 유명한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어느 날부터 유독 인기가 좋아 보이는 카페가 있었어요. 보통 후기를 쓰면 적당하게 한 2줄 쓰고 말 텐데 10줄 이상의 감동적인 후기들이 계속 올라오며 새로운 커피 문화를 선도한다. 생애 최고 커피 맛이다. 이런 맛을 알게 되어 신에게 감사하다는 말까지 쓰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 영화 배우들도 그곳에서 인증샷을 찍고 오고 유명 연예인의 일상을 몰래 찍는 파파라치들이 즐겨 찾는 곳일 만큼 명소가 되었더라고요. 후기들이 하나같이 너무 호평이어서 처음에는 돈을 받고 후기를 작성해 준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갔어요. 게다가 커피 맛이라면 저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신에게 감사하다 소리가 나올 정도의 맛을 낸 바리스타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엔 자존심이 뭉개지고 있어서 재촉해서 그 카페를 가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날 방문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매장 근처에 도착하면서부터 동네에 행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인파들이 북적거렸거든요. 한 줄로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건물을 빙두를 정도였고 곧 이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켠에 주차를 하고 저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웬 동양인 직원이 제 앞에 오더니 엄청 미안한 얼굴로 죄송합니다. 바로 앞에 서 계시는 분까지만 커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커피가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가 고작 오후 2시였습니다. 로마의 모든 카페를 다 가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정말 많은 카페를 다녀왔지만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곳이 없었고 재료가 소진되었다고 말하는 곳도 없었어요. 처음 겪는 일에 당황했고 오늘은 도저히 커피 마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양인 직원은 저에게 거듭 사과를 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도 마감이 될지도 모른다며 조금 일찍 와달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어차피 카페가 4시에 문을 닫으니 오전에 오는 것이 더 좋다면서요. 아니, 무슨 카페가 오후 4시에 영업을 종료하나요? 보통의 카페는 점심시간 다음으로 저녁시간 매출이 높기 때문에 저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매출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직원의 말을 듣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아침 9시 오픈할 때도 이미 많은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7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커피를 사서 출근하는 직장인도 많다네요. 감히 커피 전문가를 헛걸음하게 만들었다는 것, 서양의 돈은 여기로 다 모이는 것 같은 기분 등등. 왠지 모를 분한 마음이 들면서도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꼭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마음먹었죠. 직원은 커피를 조용히 즐기고 싶다면 일요일 오전. 일찍 오면 원두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들을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틀 뒤 일요일 어둑어둑한 새벽에 일어나 대충 씻고 1시간을 운전하고 다시 로마 지역의 그 가게로 갔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이라 주차가 쉬었고 사람들은 거의 없어서 줄을 설 필요가 없더군요. 그리고 매장 안을 들어가 보니 SNS에서 보았던 많은 후기들이 거짓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는 후기가 있었는데 딱 들어맞았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위한 공간, 노트북 작업을 할 수 있는 높이의 테이블 정말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한켠에는 아이들을 위한 귀엽고 놀이 공간에 작은 부엌 장난감들이 있었고 커피의 오랜 이야기를 풍기는 물건과 장식이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모두 동양인이었고 정말 친절했습니다. 어제 저에게 말을 걸었던 직원이 주문을 받았는데 단번에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 어떤 취향의 커피를 좋아하는지를 물으면서 그들이 커피 품질에 얼마나 큰 관심을 쏟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 저는 이곳 카페의 시그니처라고 불리는 비비드 크림 라테를 먹었는데 정말 정성 담긴 커피가 뭔지 기가 막힐 정도의 풍부한 향과 부드러운 맛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쉬는 일요일 그것도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1시간을 달려온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커피 맛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인기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들, 그러니까 스타벅스, 스텀프타운, 블루보틀에서 파는 커피는 이곳에서 명함도 못 내미겠더라고요. 저는 직원에게 사장님에 대해 물었고 직원은 사장님은 뒤쪽 창고에서 원두를 선별하고 계시다며 사장님을 곧 불러오겠다고 했죠. 커피색 앞치마를 두르고 짧은 머리를 한 사장님은 저를 알아보는 것 아니겠어요. 바리스타 대회 심사위원인 것도 알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도 자주 갔다며 아는 체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건넸지만 그는 악수와 동시에 허리를 90도에 가까울 만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흔히 보던 한국의 예절 바른 인사법이었죠. 저는 혹시 한국인이냐고 물었고 그는 여기 모두 한국인이 일한다고 했습니다. 인사하는 자세부터 정중하고 진실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커피 음료에 깃들인 그 맛이 한국인의 문화가 젖어있는 커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보통 이탈리아의 카페에서 만드는 심플하고 획일화된 커피와는 정말 달라서 손님들은 이곳에 오면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로마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콘셉트인데 한국인 사장님은 웃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겸손함까지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차렸으면 이 정도로 인기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요. 한국에는 정말 좋은 카페가 많아서 자신들의 카페는 그곳에선 평범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많지만 지역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린 곳도 많다면서 본인도 한국의 카페를 많이 모방한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커피 사업을 하고 있으니 꼭 한국을 방문해서 트렌드를 경험해보길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두를 사러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남미로 간 적은 많았는데 커피 트렌드를 알려고 한국을 가라고 하니 처음엔 구미가 썩 당기지 않았습니다. 커피의 핵심은 원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눈치를 읽었는지 한국인 사장님은 커피 수입하는 농장의 토양, 작황 생산량을 체크하며 샘플을 얻는 노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커피 이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해봤더니 이탈리아 매장에서 파는 찍어내는 듯한 커피를 파는 건 좋은 원두를 아무리 써봤자 무용지물이란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원두를 사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메뉴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고객 맞춤형으로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국에 가서 카페 투어를 하고 옵니다. 가족들 얼굴도 겸사겸사 보면서요. 한국 사장님은 애국심이 지나치게 강하시구나 싶었는데 결국 저는 지금 이렇게 한국을 오게 되었고 심지어 예정보다 2주일 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처음에는 분명 한국 카페를 보러 온 건데 한국의 인프라를 경험하면서 너무 편리해서 조금만 더 있자 조금만 더 한 것이 한참이 지났네요. 저는 처음 서울의 카페 숫자에 너무 놀랐습니다. 커피는 남미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지만 그 음료를 맛보는 곳은 마치 한국이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 자체를 즐기는 것뿐 아니라 커피를 팔기 위해
이토록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 도처에 널렸습니다. 메뉴도 그렇게 다양할 수 없었고 계절별로 시즌템이 확실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있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신세계였습니다. 얼음과 물만 가득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한 원두와 어우러져 정말 데일리 음료로 딱이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카페는 따뜻한 커피가 90% 이상이거든요. 거기다 함께 파는 디저트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와 유럽의 베이커리는 보통 너무 달거나 식감이 거친데 한국식 디저트는 너무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물 같다는 고구마 케이크의 맛은 충격 그 자체였죠. 이탈리아에는 고구마가 없고 대신 고구마 비슷한 뿌리 채소가 있는데 단맛이 적은 편이에요. 그걸로 케이크를 만든다는 것은 맛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아요. 반면에 한국의 고구마는 단맛이 강한 데다 노란 빛감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은 고급 케이크 재료로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로마 카페에 선보인다면 생일 케이크 주문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 말고도 BBC에서도 소식을 전했다는 달고나 커피부터 한국식 마카롱까지. 한국은 커피와 디저트 세계의 성지라고 불릴 만했습니다. 그런 위상 때문인지 올해 5월 한국의 부산이라는 곳에서 세계 바리스타 대회가 열리기도 했어요. 처음엔 K-팝, K-드라마와 같은 한류로 서양의 영화 산업을 이기는 것 같았던 한국이 이제는 이탈리아의 커피 시장까지 이길 것 같아요. 한국 5천만 인구가 무색할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네요. 이탈리아 로마를 압도시킨 한국의 커피 덕분에 제가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치열한 경쟁 속에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의 카페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가방에는 한국에서 배합한 커피 가루에 한국식 디저트, 마카롱까지 한가득 담아 귀국했어요. 이번에는 기회를 놓쳤지만 한국에서 바리스타 대회를 하게 된다면 심사위원으로 꼭 참여 신청을 넣고 싶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아야노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23세이고 곧 대학원에 진학할 학생입니다. 우리 대학원에도 한국 유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항상 최상위권 치안 순위를 유지하는 국가여서일 겁니다. 일본 치안은 안전한 나라라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정도로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인 데다 공부하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죠. 저는 일본 동경 지역에 사는 부유한 집안의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어린 나이 꽤 괜찮은 미모, 부모님의 재력 등이 흔히 말하는 금수저이죠. 하지만 저는 몇 번의 교제를 통해 더 이상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배경과 미모만 보고 들이대는 남자들이었던 거죠. 로맨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랑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죠. 어느 날 부모님께서는 제가 대학원 진학 전에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와 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안전한 일본에서만 살다가 다른 곳을 갈 생각을 하니 덜컥 겁이 났지만 왠지 모르게 흥미진진한 생각이 들었죠. 한편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 유럽이 생각보다 치안이 안 좋다고 해요. 특히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했죠. 사람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일까요? 그럼에도 유럽이라는 곳 자체가 저에게는 환상을 주는 곳이다 보니 조심만 하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저는 수도 로마에서도 유명하다는 트레비 분수를 갔습니다. 트레비 분수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 분수를 뒤로 하고 오른손에 동전을 들고 왼쪽 어깨 너머로 동전을 한 번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올 수 있고 2번 던지면 연인과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저는 영화 같은 사랑에 대한 환상이 남아있으니 당연히 동전을 2번 던졌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경하며 분수대 한켠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다른 관광객 차림의 3사람이 지도를 들고 저에게 오더군요. 저는 살짝 경계했지만
세 사람 모두 자기 키만한 침낭을 메고 다니고 오랜 여행으로 지친 얼굴이었기도 하고 셋 중 한 사람은 조금 어린 여학생 같아 보였기 때문에 진짜 여행객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으니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다 했다 싶어서 고개 숙여 지도를 보았죠. 그들은 정말 로마의 관광지도를 가지고 있고 지도 몇 군데에는 이미 다녀왔다는 표시도 되어 있었어요. 거기다 지도는 꽤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그들은 스페인 광장을 막 지나왔다고 했어요. 스페인 광장에서 트레비 분수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인데 지도상의 트레비 분수의 위치를 물으니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죠. 저는 손가락으로 지도 위에 트레비 분수의 위치를 알려주었더니 그들도 막 어이없다는 반응을 하며 이렇게 바로 옆일 줄은 몰랐다면서 고맙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동양인 남자가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제가 있는 쪽으로 급하게 달려오더니 지도를 들고 있던 남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내려치는 거였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너무 놀라 얼어붙었는데 얼굴을 맞은 사내는 동양인 남자를 공격했고 나머지 일행 3명은 달아났습니다. 동양인은 자신을 공격하는 관광객에게 화를 내며 거칠게 덤볐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동양인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동양인은 우락부락해 보이는 관광객 남자를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르르 모여있는 군중을 향해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관광객들이라 경찰을 부를 수 없었던 것 같았고 이탈리아 현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하며 무시했습니다. 군중 사이에 소란이 있다 보니 순찰하던 경찰들이 우리를 보았고 동양인 남자와 저 그리고 관광객 한 명이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관광객 4명은 저에게 접근한 소매치기였습니다. 제가 고개 숙여 지도를 보는 동안 한 명은 저와의 대화를 계속 유도해서 제가 정신을 다른 데 쏠리게 하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 지도와 실제 지도를 비교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 명 있던 여자는 같이 고개를 숙이는 척하며 칼로 제 가방을 갈라서 그 안에 지갑을 빼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동양인 남자는 이 광경을 보고 재빨리 뛰어와 남자를 주먹으로 때렸고 나머지 셋은 주랭랑을 친 것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었던 일이라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까지 놀란 마음에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경찰서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현장범을 잡고도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동양인 남자가 영어로 말했지만 이탈리아 경찰은 분실물이 있냐고만 묻고 나중에 가서 여행자 보험 처리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동양인 남자는 CCTV라도 확인하고 잡혀온 저 남자를 신문에서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벌을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지만 이탈리아 경찰은 짜증난다는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자꾸 지체되다 보니 저는 동양인을 말렸습니다. 여태까지 애써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과 함께 경찰들은 범죄를 처리할 뜻이 없어 보이니 시간 낭비 말고 그만 나가자고 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저의 끈질긴 설득에 못마땅해 하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저는 동양인 남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자는 저에게 제발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들은 소매치기 현장을 우연히 보게 되더라도 그냥 물건을 돌려주라고만 하고 도둑질한 사람을 안 잡아간다고 했습니다. 소매치기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소매치기범들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나 난민이라 체포해서 감옥에 보내면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럽연합기구 EU에서도 난민 지위를 주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감옥에 들어가도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굳이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양인은 저에게 이제 좀 진정이 되었냐고 물어보고 숙소 근처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살해를 해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동양인은 살해는 됐고 나중에 한국에도 한번 놀러와 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박동건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에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일본 대사관의 위치를 확인하더니 대사관까지 택시를 타고 같이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잃어버린 여권 등 사건 접수를 하는데도 동건 씨가 도와줬어요. 숙소에는 다행히 여분의 돈이 있었기에 저는 동건 씨에게 숙소까지 택시로 같이 가자고 했어요. 덕분에 저는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보내기 전 제가 먼저 용기 내서 연락처를 물었어요. 이탈리아에 머무르는 동안 계속 보고 싶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강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라면 사랑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요.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음날 연락했고 그 다음날도 연락했어요. 처음에 유럽 일주를 하려던 제 계획은 당연히 버렸고 그가 있는 동안 이탈리아에서만 있기로 했어요. 해외라는 낯선 환경, 나를 구해준 남자, 잘생긴 외모,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면서 저는 그와 순식간에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동건 씨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이탈리아 전통 요리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레스토랑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마침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저보고 남은 유럽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보내줬지만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방문하지 못한 여러 나라를 뒤로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동건 씨와 대화하면서 알게 된 그가 사는 곳, 레스토랑 이야기들을 더듬어가면 왠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안내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건 씨가 운영하고 있다는 김포로 가는 리무진을 어디서 타는지 안내받았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차를 타고 달려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알지 못하다 보니 인근 레스토랑은 다 찾아보기로 했죠. 식당은 많았지만 한식, 중식 등이 다 있었기 때문에 퓨전식 레스토랑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두 군데 파스타 집을 방문했는데 한 사장님께서 누구를 찾냐고 물어보시길래 이탈리아 음식을 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의 정보만 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가셔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나오시더니 가게 밖 건너편 길로 200m 정도 올라가 보면 통유리로 된 파스타 집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최근 이탈리아도 다녀와서 정통 요리를 시도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가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 심장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건 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부터 났습니다. 통유리로 된 가게는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멀리서 보니 웬 남자가 가게 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고 그 순간 꿈에 그리던 그를 마주쳤습니다. 동건 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봤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를 냉큼 안았고 이제부터 한국에서 살 거니까 말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올 생각을 했냐며 목이 메이더니 자기도 많이 생각났다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단호하게 교제를 반대하고 떠났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그도 저에 대한 마음이 커졌지만 이탈리아에서 잠깐 만난 걸로 같이 한국을 오자고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일본에서 해야 할 공부도 남았고 집안도 좋으니 조건 좋은 남자와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동건 씨는 자신이 저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고 마음먹고 냉정하게 말하고는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지금 우리는 아주 잘 만나고 있습니다. 일본 대학원 진학은 한국에 있는 대학원으로 방향을 돌렸고 한국에 머무르며 동건 씨와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답니다. 학교 다녀오고 동건 씨의 레스토랑 일을 돕고 한 달에 한두 번 국내 여행도 다니고 있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